내년에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완전히 이제 변신할 거예요. 애들 규칙 교육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애들 보육하는 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뭐 다 미쳐가는 거지. 이제 제대로 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찾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7세 남아 어린이집에서 지도를 배우는데요. 좀 쉽고 재밌게 배우는 건 맞는데 하나에 꽂히면 좀 깊이 빠지는 아이라 종이 지도를 계속 보길래 찍었거든요. 보게 둬도 될까요? 여러 나라 국기책 보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그거 말고요. 지구본을 보세요. 그리고 지도의 전체적인 걸 보면 되는데, 만약에 지도에 있는 그 나라 이름 있잖아. 그런 거에 너무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은 애들이 그 작은 글씨에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유아기 때는. 차라리 뭐 만국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용해요. 아직 7세니까 그런 거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래시카드라는 게 7세 정도는 써도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권장하지 않고요. 망국기 같은 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도를 사려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걸 사요. 엄청나게 큰 거. 조그만 세계지도 뭐 전지 반만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사지 말고 살 거면 아예 너무 큰 걸 사든지 지구본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구책은 그거 말고 그 플래시카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체 지도 나오는 거, 나라 국기랑 뒤에 지도랑 그 나라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두세요. 어차피 2학년 되면 다 애들이 잊어버려요. 별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그래도 지금 관심 있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해놓고, 지도는 작은 거 준비하면 안 돼요, 학교 가기 전에는. 근데 지구본에 이제 글씨를 너무 예민하게 본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글씨를 보고 싶으면은 책을 이용해서 보자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 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샘맘님, 초일 영화 기본 한 자리 덧뺄셈이에요. 그래서 주산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산 급수는 딸 필요는 없어요. 이게 피아노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피아노 내가 배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해마, 기억력을 올리기 위해서 본다고 피아노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스킬을 올리는 거예요. 주산이라는 거는 이 두 정엽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지, 주산을 막 잘할 필요는 없어. 급수를 굳이 막 딸 필요는 없어요. 주산을 애가 재밌게 하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애가 뭐 급수를 굳이 딴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따면 좋긴 하지. 그러니까는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산 자체를 즐기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피아노도 피아노 자체를 즐겨야지, 피아노를 막 체르니 뭐 100번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운의 활동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즐거워하면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켜야지. 한자도 급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 자체의 어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 한자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데 뭐가 쓰인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한자 급수 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운해영 아이들 순차 처리 능력보다 동시 처리 능력이 더 좋은가요? 초일 남아요. 순차 처리 능력은 좌뇌예요. 동시 처리 능력은 우뇌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는 뭐예요? 좌뇌 방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다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있더라도 한 가지 일을 끝내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유아기 때는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기 때부터는 한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 이거를 나중에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얘네들이 중학교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애들이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초등학교 때는 청소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 또 계획을 지키는 거 알려줘야 되고, 준법 정신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유아기 때는 도덕을 지키는 걸 알려주고, 학교를 가서는 법을 지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리고 유아기 때는 애들끼리 싸우는 게 뭐야? 장난일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에 가서 싸우는 거는 뭐예요? 폭행이라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애들끼리 싸우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까지예요? 유아기 때까지야. 초등학교 때는 그거는 범법행위예요. 처벌만 안 받을 뿐이지. 그거를 옹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나중에 범법자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런 범법행위들 못하게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요즘 엄마들이 하잖아. 애들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옹호를 하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애기들 손잡고 무단횡단하는 거, 이런 것들도 특히 딸내미 키울 때 엄마나 할머니가 그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해야지.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백날 이론으로 듣더라 하더라도, 책으로 백날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 실질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잖아. 뭐 매너를 지켜야 된다 뭐다 하는데 엄마가 식당 가면 갑질을 해. 그런 걸 애들이 보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엄마가 애 손잡고 무단횡단하면은 엄마랑 직접 한 게 뇌리에 박히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지키는 거부터 해서 순차 처리 기능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게 하나를 완성한 해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동시 처리 능력은 유아기 때 안 돼요. 뭐 학년기 초등학교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두 개 동시에 신경 쓰이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 동시 처리 능력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다 보면은 이것저것 갑자기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동시에 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관리자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관리자가 좌뇌형일 때는 무조건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를 끝내고 다음 거를 가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관리자 체질이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 들어오면 돌아버리지. 옷에 남아인데 최근 한 달 전부터 아이가 숫자를 자주 얘기합니다. 숫자 강박이가 싶을 정도인데요. 숫자 세기, 몇보다 큰 숫자는 20이랑 35 중 뭐가 더 커? 3이랑 2랑 합치면 몇이지? 이 뒤에 3이 있으면 뭐지? 등등 엄마 아빠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한글로도 물을 때도 있고 영어로 할 때도 있어요. 강박인지 아니면 관심인지 헷갈려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아이 쪽에 관련된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숫자, 문자, 기호,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봅시다. 이런 애들이 숫자 강박, 문자 강박 이런 게 있는 게 집에서 노출이 많았기 때문이야, 대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뇌의 시냅스 자체가 문자 숫자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뇌 활동, 특히 소근육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애가 창의 활동들, 이런 창작 활동들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숫자, 문자, 기호 이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강박증보다는 우뇌가 성장 안 하고 오히려 사고력끼리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 집에 공부에 관련된 거를 살짝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변에서 요렇게 관심 많은 애들을 다 똑똑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완전 정반대예요. 유아기 때 숫자, 문자, 기호 이거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우뇌 활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창의 활동도 많이 한다고요? 이걸 하면서 숫자나 또 유치원에서 배우는 한자 주로 한다고요? 수시로 한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는 하나 알아야 돼요. 우뇌 활동을 여러 개 하는데 집에서 하느냐가 중요해. 집에서. 그리고 집에서 얘가 1시간 이상 주로 메인으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돼. 하나를 메인으로 1시간을 잡아놓고 다른 것까지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문자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약간 덜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에서 하고 땡치고 집에 와가지고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이런 문자나 숫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거는 문제예요.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는데. 거북이님은 성인도 상담해요. 따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주세요. 한자를 그럼 5세인데 한자를 벌써 한다고요? 일단 뭐 상담을 한번 해서 내용을 좀 알아야죠. 어떤 내용인지 따라서 들리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 처방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처방이 들어가기 전에 생활 활동이나 또 해야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집에서 가능한 거를 알려드려요. 그거를 병행을 하시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계선 지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뇌 질환이면은 요거는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습하고 왔어요. 아까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예복수 끝났다고 내가 단톡방에서 살짝 본 것 같은데.
한자는 7세 후반에 하는 거예요. 7세 후반. 5세면은 너무 빠른데 한자가. 그 행복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내일 통화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랑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1시간 정도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초 1, 2학년 영재 판정 받았다는데 욕을 많이 해요. 욕하는 영재도 있는 걸까요? 둘째랑 그렇다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초 1, 2학년 때 영재 판정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재라는 거는 애들 36개월 되면 보여요. 영재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운에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야 이 나이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싶을 정도에, 그러니까는 그 나이 때 전국 10트 정도 안에 드는 거에 한 4개 있어야 돼요. 그게 영재고, 그 다음에 전국 4트 안에 드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영재 그걸 알려드릴게요. 영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영재는 사기가 많아요. 가짜가 많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뭐든지 배우면은 6개월 이내에 전국 10% 안에 들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그 나이대에 전국 10%에 들어야 되고, 음악 활동은 기본적으로 하나 해야 돼요. 악기도 유아기 때 불가능할 정도로 그 레벨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피아노를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음악 활동이 두정엽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영재면 기본적으로 두정엽이 강해요. 그래서 음악 활동 기본적으로 나가고 절대 음감이에요. 영재들은 또 전국 4% 정도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영재 연락 하나만, 영재 인류하면은. 그리고 지금 유치원만, 그러니까는 일반 유치원만 다닌 것 같고도 아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은 영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영어의 의미 파악까지 혼자 다 해야 돼요. 영유를 안 다녀도. 그리고 한글 같은 것도 한 4개월이면 다 떼야 돼요. 다 떼고 한글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다 떼고 받침자까지 끝내고 갑자기 책을 읽어야 돼. 4개월 만에. 그 정도는 돼야 영재예요. 지금 영재라는 그 판정을 막 무분별하게 너무 판정을 내려요. 영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뭐 강의도 올렸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4,000명 상담하면서 영재 애들을 2명 봤어. 그러니까 영재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진짜 영재는. 근데 요즘 서울 대치동권에서 막 무분별하게 남발을 시켜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가 아니라 원래 영재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재가 뭔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럼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잠깐만요.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네.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타고난 잠재력이에요. 영재는 타고나는 거예요. 보통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인 고지능자 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일컫는다. 고지능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참조 유효로 천재와 수재가 있는데, 천재는 타고난 인물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수재는 소속된 집단 중에 빼어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또는 천재나 수재는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며 영재는 문어체에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천재나 수재의 단어는 공문서 등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영재의 이해력과 창의력은 뛰어나며 무엇인가 깊게 빠져든다. 그러니까는 이해력과 창의력은 어디 있다고요? 운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과 많이 겹친다. 보통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애들이 한 가지에 이렇게 막 몰두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좀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은 자폐아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자폐들은 36개월 지나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36개월 이후는 이제 구분이 가능해요. 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고에서 의미하는 영재는 통상적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서 끈기 있게 어려운 수학, 물리학을 하는 논리적 사고방식을 거치는 작업을 좋아하고 즐기며 동년배비에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내는 아동을 의미한다. 자, 영재교육원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좌뇌형 아이들이에요. 좌뇌형 아이들. 지적 호기심이잖아. 좌뇌형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재교육원하고 영재고는 세계적으로 얘기하면은 통용이 안 돼요.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빠른 진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또래 나이에 맞는 학년의 교과 과정을 이해하더라도 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생각해보는 유형의 아이가 영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물량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 엄마들이 영재라고 하는 건 뭐야? 선행으로 쭉쭉 빼가지고 1학년짜리가 4학년 걸 한다든지 이러면 영재라고 얘기를 해.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공식만 암기하여 대입하는 것만 할 줄 알았던 송유구는 천재는커녕 영재조차도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암기만 하는 애들은 영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지금 3살인데 5걸 한다, 5살 걸 한다든지, 뭐 5살인데 7살 거 한다든지, 이건 영재가 아니야. 이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자, 또 다른 영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영재인데 학문적 정의, 영재의 정의에서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공통된 관점이에요. 자, 해당되는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심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 심리적 요소에는 우수한 자기 동기력,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과제 해결력, 인내심, 자기 통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면요, 엄마에 의해서 하는 거 있죠. 엄마가 이런 걸 다 구성해주고 거기에다가 애가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영유를 다닌다든지 엄마가 강제로 애를 공부시켜가지고 막 뭘 한글을 읽는다든지, 영재들은요 부모가 원치 않는데도 스스로 아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한글을 일찍 시키기 위해서 12개월부터 억지로 낱말 카드를 주고 막 그렇게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영재가 아닌 거예요. 자, 환경적 요소. 영재를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 배경, 가치 인식, 사회, 문화적인 전통, 배울 수 있는 환경, 또 가정 환경, 또래 집단 구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영재에 대한 법적 정의예요. 이번에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에는 그 분야를 일반 지능, 특수 학문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그 밖에 특별한 재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재를 하려면은 여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돼. 근데 좌뇌 위주로 공부를 했던 애들은 창의성이 막혀져 있거든. 그럼 얘는 영재가 아니야. 창의적인 능력이 없고 창의적인 물건들이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안 돼. 과제 집착력, 한 가지에 어떤 거에 훅 빠져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해야 되고 또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과제 집착력, 이 교집합에 있는 애들을 영재라 그래요. 뭐 학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영재들이 사회성이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나이에 비해 빈틈없는 행동을 한다. 날카로운 관찰력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관찰력이 뛰어나요. 근데 엄마들이 관찰하면 미쳐버려. 못하게 하거든.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인다. 근데 영재가 아닌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영재인 아이들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어해. 대체적으로. 그리고 배웠다 하면 6개월이면은 거의 막 중급 이상 정도래. 6개월이면은. 그 6개월마다 갈아치기를 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이거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이거 모든 것에 흥미를 느낀다.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이 싫어하는 게 없어. 다 관심 보여. 근데 가짜 영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못 하겠은 거, 그건 아예 건들떠 보지도 않아. 그건 영재가 아니에요. 남보다 뛰어난 야망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벌써 포부가 커요. 그러니까는 근거 없이 포부가 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포부가 커요. 시험 답안을 잘 쓴다.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명문학교에 다닌다. 이거는 이제 유아에는 안 통하지 않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그래서 영재 애들이 말빨이 좋아요.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이제 좀 지나서니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한 5살만 넘어도 애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판단을 해요.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 뭐야?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요점을 잘 얘기한다. 막 우왕좌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요점을 잘 얘기를 한다는 거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좀 재밌게 말 잘 얘기하는 아이들. 그 집중력이 뛰어나다. 근데 보통 엄마들 집중력 하면 공부 집중력만 얘기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애들이 은미체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한 7살 정도부터 영재들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7살 때부터 그때는 이제 공부 들어가면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요. 근데 이 영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전에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좌뇌 편향이 돼가지고 애가 망가져요. 그것도 가짜 영재 애들도 있어. 가짜로 만든 애들, 좌뇌형 아이들. 요즘 유튜브 막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쇼폼 같은 데 보면은 지 애새끼들 갖다 놓고 막 한글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막 24개월도 안 된 애들. 그 애들 다 조지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 안 되지, 뭐 부모 잘못 만나. 자, 그 또래의 다른 아이 비해 만하다. 애가 벌써 생각하는 게 틀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또래 중에서도 일취월장이 아니라 군계일학. 군계일학이 딱 보여요, 아이가. 올바른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범법 행위를 안 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재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영재예요. 뭐 하나 애가 뭐 한 3살인데 뭐 연산을 뭐 구구단을 한다. 그게 영재가 아니야. 뭐 3살인데 애들이 한글을 읽는다. 이거는 좌뇌형 애들 조지면 그게 돼요. 나중에 뭐 5살 넘어서 망가지는 건 망가지지만은 3살 이전에 모든 시냅스 신호를 다 끊고 거기에만 올인하잖아. 그러면 애가 나중에 진짜 마탱이가 가더라도 애가 한글을 읽어. 영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행복 거북이님부터 경기서 지능 수준이어도 배달 대행 같은 수준 시켜도 되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성인이거든요. 그런 건 해도 돼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자, 한번 위에부터 한번 쭉 볼게요. 내용. 아유, 사이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 한번 쭉 볼게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도 제가 강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한번 보고 판단을 한번 또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질문 밀린 것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글이 올라가서. 자, 부터 할게요. IQ 검사는 최소 1년 반 이후에 받으라고 하는데 전의 걸 외우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20대 후반에 했었는데 40대 때 스트레스 때문에 종합검사 보려고 다시 봤더니 기억이 더 나오고 점수도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IQ 검사. 코로나 이후에 IQ 검사 테스트자 IQ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약간 지금 다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제 신뢰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학군지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기가 많아요. 지금 특히 대치동에서 막 140만 남발하는 이런 데는 다 사기예요. 애가 120만 넘어도 그런데 굳이 안 가도 애가 120인지 알아. 120만 돼도요. 애들이 8개월이면은 거의 중급 이상 해요. 남들 4년치 5년치를 8개월 만에 끝내요. IQ 120만 돼도 뭐하러 가. 그냥 봐도 아는데. 근데 애가 120인데 쥐뿔 하는 게 없잖아? 그럼 사기예요. 자, 유치원 방과 후에서 한자를 해요. 한자도 다 외우는데 집에서 그걸 완벽하게 외운지 확인하는 느낌. 창의 활동은 집에서 해요. 4세에 클레이를 좋아하더니 5세에는 그림이나 블럭이 빠져 한두 시간은 함께 또는 혼자 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숫자 한글 관심 갖는 괜찮을까요? 현재 유치원만으로도 과해 보이는데 벽보 다 떼고 집에서 노출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숫자 문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뇌에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만은 데미지를 입는데 이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문제 같아요. 유치원. 지금 뭐 방과 후에 한자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학습식 유치원이네. 얘는 지금 유치원 자체 시스템이 좌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유치원에 가면 좌뇌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뇌 활동을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좌뇌 이걸 못 버리는 거야. 집에서 책을 버리든 벽보를 다 띄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치원 자체에 있는 그 시간만큼 좌뇌 자극을 계속 받는 아이거든. 이런 아이들은 개선이 안 되지. 유치원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유치원이 학습식이네. 그러면 유치원에서 다 배려와요. 자, 한 가지에 푹 빠져서 점점 확장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영재의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한지 그게 좌뇌 쪽인지 알아야 돼요. 유아 시기 때는 당연히 우뇌 쪽에 빠져야지. 밑체 활동에 하나에 푹 빠져서 그거 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아 시기 때 문자 이거에 푹 빠져서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아이가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로봇 자동차 이런 종류야. 그러면은 그거를 확장을 시켜주면 좋긴 하는데 애가 로봇 자동차 좋아하면 로봇은 좀 그래. 왜 로봇은 뭘 하냐면은 연결을 시키는 게 로봇 색칠 공부랑 연결시켜요. 자동차도 색칠 공부랑 연결시키면서 클레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클레이 이런 식으로 연계된 활동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로봇 자동차만 좋아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지고 있다. 이거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그거를 색칠 공부나 뭐 다른 활동으로 연계를 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블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레고를 조립한다든지, 또 자동차에 관련된 뭐 RC카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걸 한다든지, 또는 그거로 뭐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니면은 클레이로 만든다든지 요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로봇에 빠져서 좋아하는 박물관을 똑같은 데를 계속 가요. 이거는 어머니도 알고 계시지?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이 있으면 그것만 매일매일 보잖아. 그치? 우리도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자주 보잖아. 근데 그게 남자들이 더 심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집에 와서 박물관에서 설명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외워서 집에서 놀이로 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박물관에서 했던 거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걸 놀이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어차피 6개월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이 기회에 연계를 좀 시켜요. 너가 이거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하면서 엄마랑 이것도 뭐 만들어보고 그림 그려보고 이런 거 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같이 웬만하면 하는데 연계를 하고, 또 애가 너무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엄마랑 같이 이만큼 더 하면은 다음에 또 로봇 박물관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딜 아닌 딜을 하세요. 그렇게 더 나아요. 자, 7세 남아인데 운의 발달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종이접기 하고 있는데요. 7세 재능피자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게 나을까요? 재능 피자는요 계속 하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쭉 5학년까지 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뭘로 잡냐면은 마지막 G하고 H등급 하는 게 목표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H등급을 3번을 봐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리고 머리가 그냥 일반적이라도 H등급을 끝내고 졸업을 해야 돼요. 5학년, 왜 5학년까지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뇌가 붙는 시점이 보통 6학년 선이니까. 늦는 애들은 중학교까지 가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5학년, 빠르면 5학년에서 늦어도 중학교 1학년 사이에 마지막 뇌 시냅스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필요 없는 거는 빼고 필요 있는 거를 중심적으로 시냅스 신호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은 운해를 안 쓰다 보면 운해 신호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운해를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만 시켰던 애들이 중학교 때나 6학년 때 그때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만 시켰던 애들 그때 돌아버리는 거야. 또 조기 교육을 너무 심하게 시킨 애들은 4학년에서 5학년에 끊겨요. 요즘 추세거든. 그래서 4학년, 5학년 되면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멍청해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행했던 애들. 피자는 그냥 쭉 하세요. 그러니까 5학년 때 만약에 H등급을 다 못 끝냈다. 그럼 6학년까지 늘려도 상관없으니까 6학년 때까지 H등급 끝내셔야 돼요. 자, 친언니가 영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학교 나와서 현재 전문직인데 집중력이 좋고 키포인트를 바로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창의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좀, 가족으로 봐오는 공부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영재 아니에요. 영재 아니고 그냥 자네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영재들은, 오리지널 영재들은요 공감 능력이 있는 게 기본이고요, 사회성이 좋아야 돼요. 이타심이 좋아야 돼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요 전체적으로 자네형 사람들 성격이에요. 그냥 공부 쪽 집중력이 강하고 암기력이 좀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냥 영재는 아니에요. 겹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질문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염심한 아이들 운해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요? 운해 활동뿐만 아니라 잔해 활동에도 영향이 있고, 요즘 애들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이 심해요. 저는 비염 다음 단계인 축농증, 그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축농증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뇌가 망가졌거든요. 고3 때. 저는 축농증이 생기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에 시력이 1.2에서 0.6으로 6개월 만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공부하는 거에 10분 이상 하기 힘들어졌어요. 6학년 때부터. 그리고 책 보면은 좀 이해력도 많이 떨어졌고, 갑자기. 그러니까는 축농증이 생기면서. 그리고 코피가 한번 터지면 2시간씩 터졌어요. 이게 휴지가 그냥 막 젖어서 흘러, 막 빼면은 막히는 게 아니라 휴지가 젖어 흘릴 정도로, 거의 막 빈혈이 생길 정도로 막 코피가 2시간씩 흘렀어. 축농증하고 시력이 관계 있는 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여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자,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자, 부비동염이 생기면은 지금 증상이, 이거 좀 크게 해줄게요. 다시요.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머니들 다 보세요. 어차피 그 비염 다음 단계가 이 부비동염이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권태감, 두통, 미열과 함께 코막힘, 콧물과 안면 통증 증상이 나타나요. 저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만성기에는 코막힘, 지속적인 누런 콧물,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5학년 때 왔어요. 초등학교. 질환이 더 진행되면 후각 감퇴. 그래서 저 냄새를 잘 못 맡고 오히려 특별한 냄새 같은 거 거기에 민감한 알러지 증상까지 있어요. 두통은 지금도 굉장히 심하고요. 비 오기 전날, 이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력 감퇴, 특히 글씨나 공부에 관련된 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심해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부비동염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10에서 14일 정도 지속되는 감기, 때로는 열 동반함. 그래서 이게 감기가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심하면은 이제 부비동염 발생이 자주 되면서 나중에 축농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황초록의 비강의 분비물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 걸렸을 때의 노란 콧물이 아니라 황록색이 와요. 황록색. 색깔이 좀 달라요. 코가 목 뒤로 넘어가고, 이게 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콧물이 목 뒤로 콱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인후통, 얼굴 안쪽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리고 기침, 또 구역, 구토 막 이런 거 온단 말이에요. 저는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재채기를 일어나자마자 30분을 했어요. 매일매일. 푸는데 코피 나오는 것도 비염이냐고요? 그거는 안에가 좀 약간 거예요. 그건 이비인후과 좀 가보셔야 돼요. 안에가 이거 점막이라고 안에 있어요. 코 안에. 지금 안 보이네. 코 안에 이거 점막이라고 있거든요. 그 점막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럼 코를 세게 풀면은 그 점막이 터지면서 코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기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눈 주변에 나타나는 부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비동염 나타날 때 이제 이런 현상인데 이게 자주 일어나면 나중에 축농증이 되는 거예요. 축농증이 되다 보면은 이 농이 여기 항상 이렇게 차 있거든요. 차 있다가 이 농이 계속 차다가 농이 만약에 더 차져 있는 게 꽉꽉 차잖아. 그러면 뇌신경을 건드려요. 그래서 뇌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건든 게 시력을 건드렸자 그러면은 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뇌를 건들잖아. 그러면은 이제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코에 농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방해를 하는 거지. 비염은 이제 뭐 그런 게 좀 덜한데 부비동염이 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심해지지. 그게. 그래서 30분 이상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부비동염이 오면은 일단은 공부랑 빠이빠이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유아애들 강제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키는 것도 한몫을 해요. 애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뭘 해야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막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자주 시키잖아. 그러면은 부비동염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비염 다음 단계가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비염이 많은 게 이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있고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갑자기 많아진 게 이상하잖아? 그것도 애들이 어린데. 근데 대체적으로 책류가야. 책 보려고 그러면 고개 쳐박고 그거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염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비염 그런 거 크게 만드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애들이 안타까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이 시신경을 건드리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거고 뇌로 들어가면 뇌세포가 망가지는데 저는 이제 고3 때 굉장히 심해졌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뇌가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뇌까지 넘어간 것 같아. 때. 그래서 그거 원인 찾아보려고 내가 막 이런 거 막 공부를 내가 20살 때부터 했어. 아무도 원인을 안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딱 열쇠가 맞춰지는 거야. 그때 코 안 풀어도 콧물 인자가 쓱 만지면 코피 나요. 이거 축농증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코가 이게 멍멍해서 까가지고 만지다 보면은 코피가 쭉 나요. 점막이 약해졌거든. 그러니까 그때 코피가 많이 났어요. 저도. 코피 한번 터지면은. 그거는 이제 점막 안쪽이 터져가지고 오는 거라 일반 코피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터지면 지혈도 잘 안 되고 코피가 막 2시간씩 막 떨어지죠. 8, 90년대 간혹 가다가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타고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때는 교육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지역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조기 초등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경계선 지능이 많아요. 초등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교육 유아기 때 과도한 교육으로 뇌가 망가졌거나 또 주변 환경의 스트레스인 거야. 엄마가 압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아이를 계속 괴롭히면서 압박을 시키는 거지. 지금 조기 교육 자체도 집에서 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베타 아밀로이드 이 단백질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유치원을 갔더니 유치원 선생이 규칙 교육을 강요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주네. 옆에 있는 친구가 날 또 스트레스를 주네.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공부시키려고 또 스트레스를 주고 뭔 놈의 애들 유아 애들한테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야. 노는 시간 없고 맨날 숙제만 내주고 그렇게만 하고 지시 수행을 강요해. 그러면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IQ가 떨어져요. 이것은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려고 막 그걸 버티다가 또 IQ가 떨어져.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이 두 종류가 있어. 선천적인 아이들은 뇌의 전두 옆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선천적인 애들 이런 애들이 선천적인 경계선 지능이고 후천적 경계선 지능은 엄마가 공부에 압박을 한다든지 또 가정 환경 맨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방치형 육아로 아이가 미디어를 많이 봤다든지 이러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이런 환경 영향에 의해서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뇌를 안 썼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후천성 ADHD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후천성 ADHD 있고 또 하나의 경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공부를 시킨다고 12개월, 24개월부터 맨날 한글 공부, 숫자 공부 막 이런 거만 겁나 시키고 책 요가만 시켰어. 그랬더니 우뇌가 발달을 안 하고 좌뇌 편향으로 자라다가 결국은 얘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는 상태의 뇌가 돼가지고 경계선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우뇌를 못 써가지고 된 경계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10년대, 80년대는 그때 경계선 지능 애들은 집안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경계선 지능이 된 거고요. 지금 후천성으로 된 경계선 지능은 거의 다 조기 교육과 가정 환경 불화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 중독.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많이 하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어린이집 던지기.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후천성으로 경계선 지능이 단체로 생기고 있는 거죠. 풋풋이는 저랑 내일 따로 한번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강의 올린 것 중에 뉴로 피드백 강의 올렸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요 그거. 반응서 애착장애가 지금 잠깐만 아름님이 아이가 몇 살이지? 아름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12개월? 보통 36개월, 40개월까지는 엄마랑 붙어 있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껌딱지가 있지, 애들 중에. 놀 때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안 되고, 요런 거. 이런 건 좀 문제지. 근데 애들이 보통 36개월, 16개월 사이에도 엄마가 같이 놀이하러 왔는데 엄마 굳이 신경 안 쓰고 애들끼리 잘 논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있니 없니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좋아요. 그건 이제 육아를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좀 일찍 보낸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없어질까봐. 얘네들이 진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린이집을 일찍 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 갈 때. 엄마는 얘를 맡긴다고 생각하지만은 애들은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 일찍 가면은.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애들 생각을 읽을 수가 없잖아. 보통 사람은 좀 안 되거든. 근데 애들이 16개월 이전에는 30개월 넘으면 그렇진 않아. 근데 24개월 이전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가면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피드백이 나태요. 써요. 뉴로 피드백 강의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직접 결정하시면 돼요. 그걸로 만약에 아이들이나 뭐 성인들이 뇌 IQ가 오른다. 그러면은 노벨상감이에요. 노벨상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뭐 지금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책류가 하면은 서울대 가니 뭐 좋은 데 가니 이것도 다 사기잖아. 영유 가서 영어 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영유 나오면은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한국어도 잘하면서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다 뻥이잖아요.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사기라고 하기도 참 뭐한 거야 그게.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그게 사기니 아니니 얘기할 수 있는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거를 시행하는데 찬반이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야. 찬반이 있다는 거는.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야. 좋으려면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 90도 있는 이상의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은 10% 있는 사람들은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직까지 뉴로 피드백이 좋으니 나쁘니 찬반만 있지 뭐 효과가 없어.
그게 겁나 비싸잖아. 아니 봐봐요. 아 진짜 나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게 봐봐요. 입증자를 보여주긴 해요. 도쿄대나 고려대 뭐 연세대 훈련했을 때 아이의 지능이 전부 올랐다 이러던. 아니 솔직히 그거가 실험군 아이들이 진짜 그런 아이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잖아. 아이들은요 뉴로 피드백을 하든 안 하든 IQ가 올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30대나 40대를 갖다 놓고 했었어야지. IQ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27살 때까지 올라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딱 테스트를 해. 그러면 이게 뉴로 피드백 때문에 오른 건지 원래 IQ가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 아, 봐봐요. 임상으로 검증된 자료만 500만 건이 있다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뉴로 피드백 이거는요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그냥 의료기기예요. 뭐 그거를 굳이 하시겠다면 하셔도 돼. 근데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다고.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그걸 보고 뭐 한 번씩 엄마 있는지 확인한다고요? 만약 반응세 애착장애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 만약에 엄마가 집에서 육아가 가능하다 싶으면요 어린이집 보내는 걸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집에서 아이랑 같이 노는 활동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소근육 활동이나 창의 활동도 이런 거를 많이 해주다 보면 애들이 나아져요. 16개월 이전이니까 지금부터 딱 6개월만 고생하시면 돼요. 6개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거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은 차라리 1시 반에 빼와요. 그럼 일단은 거북이님은 저랑 따로 얘기하고요.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정보육 중인데 왜 반응성에 걸렸냐고요? 아이가 자존감을 채워주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자존감 채워주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만들기, 그리기, 놀이예요. 이 활동을 엄마랑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매일 해야 되고 아이랑 책을 제외한 대화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해야 돼요. 네, 내일 연락 주세요. 보통 집에서 보육을 했는데도 반응성 애착장애 걸리는 아이들은 집에서 책류가 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반응성 애착장애가 걸려요. 왜냐? 이 책류가 자체가 방치형 육아. 책류가를 언제 모르겠어요. 근데 책류가를 요즘은 대체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내성적인 애들이 10%가 넘어. 그래놓고는 전부 다 유전이래. 원래부터 그랬대. 다른 애들이 걸린 거는 그거고 자기 애들은 유전이래. 그렇게 자기가 책류가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망가뜨려놓고서는 유전이래.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대. 태어났을 때부터 예민했대. 태어났을 때부터 예민했는데 무슨 책육아를 해. 예민한 아이들은 책육아를 할 수가 없어. 책육아를 29개월까지 했다고요? 그러면은 책육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책을 싹 다 치워야 돼요. 이런 애들은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치우셔야 돼요.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나는 36개월 전에 애들 책을 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15년 이걸 하면서 16개월 이전 아이들 책 보여주는 거는 진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 봤어. 애들 조지는 거예요. 6개월 이전에 애들 책 보여주는 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6살까지 책 안 보도 되니까는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지금 흑도구님 같은 경우는 애들 지금 책 중독 걸렸네. 만약에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주변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가 신경 안 쓰는데 2시간 이상 책 본다. 그러면은 인지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1년이 낮아져요. 그리고 인지 담당하는 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사진 한번 봐봐요.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이죠? 요게 회백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예요? 대뇌 피질이에요. 요게. 요 안쪽에 있는 게 이게 백질이에요. 백질. 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백질이에요. 이는 이 백질이 성장해요. 이게 뭐냐? 인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지 담당하는 얘가 성장할 때 글씨,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 백질 성장에 방해가 돼요. 백질은요 운동 중추예요. 운동 중추. 또 감각 중추예요. 그런데 이거를 24개월 동안 얘만 성장해요. 다른 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24개월 내에 애들이 뭐 언어가 뭐 하고 뭘 책을 봐야 되고 이거 다 사기예요. 어머니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 사기가 먹히는 거야. 어머니들이 이걸 모르니까. 24개월 동안에 애들이 운동 중추, 언어 중추만 해요. 언어 중추가 듣기, 말하기를 하는데 읽기, 쓰기가 들어가는 순간 귀에 관련된 이 귀가 약해져요. 그러면은
14개월 안에 애가 듣기 능력이 떨어져 버려. 듣기 능력이 떨어지면 뭐야? 전체적으로 인지력이 떨어져 버려. 인지력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해. 그게 뭐예요? 책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순간 듣기가 안 되면 주변 환경을 신경을 못 쓰고 애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면 뭐예요? 인지가 아니라 지각 기능이 떨어져요. 지각 기능. 그러니까 지각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뭔지 아는 거지. 지각 기능을 한 다음에 그거의 뜻을 아는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 이런 감각이 들어오는 지각 기능을 하는 얘가 뭐예요?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책을 보면은. 그래서 책류가 있던 애들이 내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감각 기능, 그러니까 지각 기능이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지각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애들이 책을 많이 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엄마들은 그걸 또 좋아해. 그러면 애가 영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정신 나간 엄마들이 많지. 애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남자애들은 이게 글씨 책류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남자애들은 언어 중추가 작은데 거기에다가 책류가를 하니까는 지금 남자애들이 책류가 있던 애들, 남자애들이 단체로 언어 지연이 생기고 있어요. 단체로. 근데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계속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잖아. 지 새끼들 아니니까 그런 거야. 개 쓰레기 같은 년들이. 근데 내가 계속 걔네들은 내가 뭐 좀 그렇게 아니면 미친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 쓰레기 같은 년들이에요. 그 년들은 지혜 아니라고 막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야. 돈벌이가 되거든. 미친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조기기호 유튜버들 거 보지 말아요. 걔네들은 책임 안 져요. 어차피 선택한 거는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거거든. 지금 제 강의를 보는 것도 어머니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는 거지. 걔네들이 뭐 뇌에 대해서 얘기해? 새벽달이 맨날 그 뇌에 대해서 얘기하더만 쥐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헛소리야.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초화 작업 끝나고 나서 이제 시냅스 연결 작업을 해요. 이게 이제 회백질이거든. 그런데 책 육아를 하면은 여기가 우방구고 여기가 좌방구잖아. 좌방구에 책에 관련된 거 외에는 나머지 신호를 다 끊어버려. 어떻게 살아? 소근육도 안 되지. 감각력도 떨어지지.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책 보는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도 못 써. 그리고 여기 후두엽이야 이게. 이 후두엽에는 뭐야? 시각적 신호가 있거든요. 그걸 인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야. 눈으로 계속 보는 것들이 중독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책이 아날로그 미디어고, 그 다음에 TV가 디지털 미디어잖아. 이 미디어 자극은 눈으로 보면서 중독이 돼요. 유아기 때 무조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뭐는 이제 자극적인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중독이 되는 건데, 18개월 이전에 애들이 빨간색, 파란색 반짝하는 게 이 시각 때문에 그래요. 18개월 이전에 빨간색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주세요. 괜히 애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 똑같은 거를 계속 보여주면은 이게 중독 증상이 돼요. 그래서 책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미디어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면서 이게 중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오면은 그것만 자극을 받지 나머지 뇌는 다 놀게 돼요. 나머지 뇌는 다 놀게 되면서 뇌 발달이 안 되게 되면서 이것들이 뇌를 안 쓰니까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공부 위주로 시킨 애들이 여기 좌측 전두엽의 부분 빼고는 나머지 영역이 다 놀게 돼요. 공부했던 애들이 여기만 성장을 하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은 여기 영역만 가지고 살수록 없잖아요. 운의 영역도 있고 이해하는 영역도 있고 사고의 영역도 있고 창의적인 영역도 있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이 영역을 못 쓰게 만들어요. 책을 유아기 때 읽으면은 이 영역이 시냅스를 다 끊어버리거든. 이 뒷부분도 그렇고. 자, 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다시 지금 잘 안 보인다. 잘 보이는 걸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조기교육 업체에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요, 그 구글에 치면 나와요. 구글에다가 그 뇌치면 잔뜩 나오는데 엄마들이 그걸 보더라도 뭔 말인지 몰라. 나는 그 어머니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머니들 어차피 봐봐야 뭔지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두정엽 이거를 발달시켜야고, 이 두정엽에서 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아까 내가 감각 기능이 있지. 감각 기능 있잖아. 감각 기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그 업체에서 그 그림을 프린팅해서 가져왔다고? 아까 백질에서 들어온 게 이 두정엽으로 모여요. 두정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 두정엽으로 모이는데 이 두정엽 모이는 활동을 안 하잖아. 그럼 두정엽이 약해져요. 그리고 각종 감각 신호는 다 두정엽으로 모이게 되는데 책류가만 하잖아요. 두정엽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연산도 계속 시키면 두정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암기를
분리를 해서 대뇌 피질에서 그냥 빼와요. 해마도 안 쓰고요. 아무것도 안 써요. 연산도 뇌를 한 개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하는 연산, 뇌를 한 개도 안 써요. 유아기 때 하는 책 읽는 거, 이것도 뇌를 하나도 안 써요. 전부 뇌를 안 쓰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책 읽기가 여기만 자극해요. 여기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이쪽을 써요. 근데 애들이 읽기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거라니까. 이 축두엽에 보면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베르니키 영역하고 베르카 영역이라고 있어요. 베르니키 영역은 뜻을 이해하는 거야. 그다음에 베르카 영역은 말을 하게 하는 건데, 애들이 어떤 글씨를 읽었어. 자, 애들이 이거를 못 읽을까? 어머니들이 하는 지금 유아 시기에 있는 책육아가 이런 거예요. 봐봐요. 애들이 이걸 읽었어. 두정엽 또는 마루엽은 대뇌 방구의 위쪽 후방에 위치한다. 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리는 운동 중추가 있다. 체감각, 피질과 감각, 연합 영역이 있어 촉각, 압각, 통증 등의 체감각 처리에 관여하며 피부, 근골격계, 내장, 미래로부터의 감각 신호를 담당한다. 이게 두정엽이에요. 이게 근데 아이들, 만약에 아이가 4살이야. 얘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읽었어.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자, 이거를 읽었으면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처음 보는 단어야. 근데 엄마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 책 읽어가면서 이런 거를 읽은 거야. 엄마들 수준에서도 지금 이걸 읽으면 이게 뭐지? 이러잖아. 근데 지금 4살, 5살 이전에 하는 책 육아가 이런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읽게 하는 게 책 육아예요. 자, 이거 나중에 강의할 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잠깐만,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애들의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노화가 되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발생되면은 이제 해마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 자, 알츠하이머 내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주성분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36의 43세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의미한다. 펩타이드는 베타 시크리타제와 감마 세크레타제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봐봐, 이거를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애들이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애들이 4살 5살 이전에 책을 읽는 느낌이 지금 요런 글을 읽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씨만 읽는 거야.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 애들이. 근데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계속 책 읽는 그런 버릇을 들여놔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책을 펼쳐놓고 그대로 그냥 책을 읽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이냐고. 이걸 해서 내가 도움이 되면 상관이 없어. 도움이 안 된다니까? 무의미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책 육아가. 시간 낭비. 그리고 책 육아를 하잖아. 애들이 소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뭘 못 만져. 만질 수가 없어. 소근육은 기본적으로 소뇌가 발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소근육은 소뇌랑 담당이 있어요. 대뇌가 아니라 이제 소뇌. 그러면은 소뇌에서 보통 12개월 때 이제 딸랑이, 그게 어떤 거를 잡기 위한 그걸 하는 거거든. 딸랑이 잡는 게. 그리고 애들하고 뭘 해? 잼잼 많이 하지. 잼잼을 많이 해야, 잼잼을 하고 나서 이제 딸랑이를 잡고 있단 말이야. 딸랑이를 잡아야 어떤 물건을 이제 잡아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구강기 때는 왜 구강기라고 그러냐면은 손이 감각이 없어요, 애들이. 이 감각이 다 어디 있어요? 혀에 있어, 혀에. 그래서 구강기 애들이 혀에다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혀로 감각을 느끼면서 그걸 뇌로 전달을 해요. 혀로 감각을 느끼고 먼저 어디로 가? 로 가는 거야. 4개월까지 이 백질 성장을 하는 게 입에다 집어넣고 만지고 기고 뒤지면서 거길 다 꺼내고, 그다음에 걸어가다가 벽에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뜨거운 것도 막 만지려고 하고 찬 것도 만지려고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전두엽이 강화가 돼요. 근데 저기로 가려면 안 돼, 하지마, 그것도 확 들고, 저거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벽에 가면 위험해. 넘어지려고 하면 위험해. 아무것도 못하게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 되는 거야. 우리 때 봐봐.
자빠지고 넘어지고 밖에서 놀다가 무릎 작살나서 오고 뭐 쫙쫙 까져서 오고 피 절철 흘리면서 오고 아이고 저 새끼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엄마가 발라주고 또 하다가 퐁 터져서 이빨 여기 안에 터지고 또 그 오람에 하면서 뇌가 성장을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다 엄마가 다 안 된대요. 위험해 다 하지마. 그러니까 애들이 6개월 이전에 바보가 되는 이유가 그거야. 엄마가 다 못하게. 책을 읽으면 후두엽에서 글씨를 인식하고 측두엽에서 언어를 바꾸고 두정엽에서 감정을 업체에서 그랬어요? 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저번에 강의한 것 중에 있는데 아이들 생각하는 내 해마가 18개월 이후부터 성장해요. 두정엽, 이 감정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36개월 이후부터예요. 사기죠? 사기당했어요. 두정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36개월 이후에요.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게 정상 작동하는 것도 36개월 이후에요. 그래서 뇌가 완성되는 시점이 36개월이라는 게 그게 뇌가 이제 이것저것 다 흡수하는 게 36개월이 아니라 이제 해마도 다 완성이 됐고 두정엽도 이제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16개월부터 네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뇌가 안착되는 시점이 36개월이란 소리야. 그거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지. 사기치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들이. 엄마들이 어차피 모르고 지금 내 강의 들어와서 처음 알았잖아.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뭐 초육인데 시간만 남은 책을 봐요? 말려야 할까요? 아, 책 보라 그래요. 대신 독서록을 쓰라 그래요. 독서록을 쓰지 않는 책 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독서록을 하루에 8줄, 느끼점 3줄 이거 꼭 쓰게 하세요. 전체적인 책의 줄거리를 8줄 쓰고요. 암짝 하나씩 쓰면은 그렇게 막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코로나 시기에 3에서 5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늘 집에서 책 읽고 바깥놀이 안 하고 사회성 떨어지고 선생님 강의에 마지막 7세 놀고 주말도 나가고 레고 한 번씩 하면 4시간씩 종이접기 2시간 태권도 미술하고 있어요. 사회성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7세 곧 못 읽는 거 참고 있어요. 이제 뭘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7세죠? 돌아다니면서 간판 글씨 있는 건 하세요. 간판 글씨 있는 거 하고 7세가 마지막 아이가 평생 기억할 그 나이가 7세예요. 그래서 7세 때 아이랑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고 그거 아날로그 사진 다 뽑아가지고 그 7세는 7세대로 따로 앨범첩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 제발 엄마 핸드폰에만 저장해 놓지 말고 그걸 다 뽑아 제발 좀. 그거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앨범첩을 하나 만들어줘. 7세 거는 따로. 그게 7세가 평생 기억에 남는 그 기억이거든. 아이의 최종 기억. 6세도 기억이 안 나 애들이. 7세. 그래서 7세 거는 따로 저는 생각에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그런 거를 그 다 청사진을 뽑아가지고 7세 거는 따로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들만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글씨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간판 글씨 많이 이용하세요. 자기가 뜰 때 되면 떼요. 억지로 인력으로 안 돼요. 한글 떼는 거는. 자, 6세가 자기 좋아하는 분야 책만 괜찮을까요? 스스로 책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그거는 2-3권 정도는 놔주세요. 그거는 계속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 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막 50권, 60권, 70권 이렇게 있는 데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2-3권만 계속 꺼내서 본다. 아 그렇게 하면 왜 안 보는 책을 왜 놔두냐고. 그러지 마. 놔두는 배치하는 책은요 아이가 다 보는 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학교 가기 전 애들은 최소한 권 이내로 놔주는 게 좋아요. 20권 이내. 많이 놓지 마세요. 반응서에 나오냐고요? 나올 수는 있죠. 나와요. 나오는데 반응성 애착장애 자체가 보육자가 일정치 않은 것도 있고요. 엄마랑 애착이 완성이 안 된 아이들이 반응성 애착장애예요. 또 엄마랑 애착이 좀 덜 된 거는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보기는 뭐하고 불안성 애착장애가 맞지. 불안성 애착이 좀 불안한 거지 엄마랑. 반응성 애착장애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엄마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애를 어린이집을 보내가지고 어린이집 선생하고 시간을 더 오래 보낸다든지 이랬을 땐 반응성 애착장애가 와요. 근데 엄마랑 집에 있는데 제대로 된 엄마랑 생활을 잘 못할 때 아이랑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하고 만들기 그리기 하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책류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엄마랑
대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반응성보다는 좀 불안성 애착장애라고 해주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창작물 나오는 거랑 엄마랑 애착관계 유지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책류가 했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 별로 안 좋아져요. 36개월 이후에. 자, 해외 사는 아이들 해당 외국어와 한국어 균형을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이미 해당 언어가 한국어를 넘어선 것 같아요. 한국어가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도록 밀어줘야 할까요? 같은 수준 맞춰줘야 진행할지. 그래, 현지 학교가요. 자, 현지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해외에 있는 그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그 지금 말 들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55개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해양동물, 자동차, 곤충 책 몇 권 제외하고 책이 없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전래동화, 뭐 방귀 뀌는 며느리라는 책을 사달라길래 동화를 귀로 들을 수 있게 들려주곤 했어요. 이제 동화를 들을 수 있는 방귀쟁이 그 찾아달래요. 그리고 한 번씩 핑크퐁 방구쟁이 며느리를 주니토니 방구쟁이 며느리 들려줘 이야기하면서 동화는 그냥 귀로 들려주는 거는 돼요. 그냥 그것까지는 하세요. 그냥 지금 55개월이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해줘도 돼요. 대신 동화는요 36개월 이전에 절대 전래동화 틀어주면 안 돼요. 전래동화도 안 되고요, 디즈니 명작동화도 안 돼요. 다 그게 원작이 잔혹동화.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원작이 잔혹동화예요. 그러니까 잔혹동화인데 끝만 바꾼 거예요. 애들이 볼 수 있게 편집만 해놓은 것 뿐이지 편집되기 전에는 다 무서운 얘기야. 우리나라 전래동화든 명작동화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는 절대 명작동화, 전래동화 절대 들려주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들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유도 그렇고 50개월 정도 넘으면은 그냥 아이가 원하면 해주면 되는데 요즘 유치원도 미쳐가지고 그냥 책에 미쳐있는데 어차피 뭐 유치원이 미쳤겠어. 거기 가르치는 선생들이 미쳐서 그런 거예요. 55개월이면은 뭐 굳이 원하면 들려줘도 돼요. 내가 왜 36개월 전에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은 애들이 해마가 18개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정엽이 16개월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고 36개월까지는 발달 과정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과 상상 막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6개월까지는. 그러면은 있지도 않는 일을 본인이 상상한 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얘가 전래동화에서 들었는데 호랑이가 누굴 잡아먹었다 하고 잡아먹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 호랑이가 어떻게 잡아먹어? 호랑이가 무슨 꽃감을 먹어. 웃기잖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잡아먹었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공포야. 그러면은 그게 낮에 계속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는 생각을 해. 그럼 얘는 낮에 눈이 떠 있어도 공포야. 자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면 계속 악몽을 꿔, 아이가. 그래서 차라리 1개월 이후부터는 요정님이랑 엄마랑 만나가지고 무지개 동산에서 재밌게 놀자라고 얘기를 해서 재우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애들이 행복한 꿈을 꿔. 근데 이런 공포스러운 거를 해주다 보면은 얘가 낮이고 밤이고 공포스럽고, 엄마가 또 이게 많이 혼내는 타입이면은 얘네들은 낮에도 엄마가 나를 때리는 상상을 하면은 엄마가 날 때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18개월에 원래 제일 힘든 게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육아가 제일 힘들어. 이때 잘못해버리면 아이의 평생 트라우마를 안게 되거든. 이 책육아는 절대 주면 안 돼. 근데 50개월 넘으면은 아이에 따라서 봐서 조금씩 책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들려주는 동화나 엄마가 그걸 또 외워서 얘기를 해주던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초육, 은미체, 체스 언제까지 유지할까?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세요. 성인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운에는 안 끊는 게 이익이에요. 끊지 않는 게 이익이야. 초3이면 자연관찰 전집 사면 안 되죠. 학교에서 배추신담 관찰 초3이면 해야지. 초3이면 해야지. 제가 보지 말라는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보지 말라는 거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연관찰책 봐도 돼요. 둘째가 6개월이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책 같은 거는 첫째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다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뭐 전래동화나 이런 거 들려줄 때는 둘째가 잘 때, 요럴 때 해주세요. 둘째랑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이게 엄마들이 첫째 하는 거랑 겸사겸사 둘째 한다고 했다가 둘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영어 절대 해주면 안 돼요. 방 분리를 해야 돼요.
방분리. 초등학교 6학년 웹툰 보는데 말려야 할까요? 웹툰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 휴대폰 사용. 제가 소근육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 휴대폰 보지 말라고 소근육 활동 하라고 그런 거야. 소근육 활동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 얘네들은 초등학교 9학년이 돼도요 휴대폰 필요가 없어요. 얘네 엄마랑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걔네들 게임도 안 해. 게임할 시간 어딨어. 집에서 뭐 만들기 그리기 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웹툰 보고 뭐 다른 거 하고 그런 거면은 얘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얘가 이제 공부는 만약에 안 하면서 이런 거 웹툰 보면서 이제 핸드폰에 빠져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공부 빼고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얘도 뭐 한번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쓰시면은 제가 어떻게 상담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저랑 따로 뭐 얘기를 하시던지 그래서 뭐 제 거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둘째가 6개월 들어서고 나서 레고 블럭 10개 넘게 끼우고 와 대단하네. 스케치북에 동그라미도 그리고 젓가락질도 해요. 잘 때 첫째랑 같이 자서 자장가 노래 주고 했는데 잘하네. 그러면 기본 발달 과정은 끝난 거예요. 그게 24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그건데 요거 잘 이용해서 계속 소근육 활동 시켜요. 그러면 얘 쪽은 올라갈 거예요. 활동이 좋은 애들이 IQ가 높아요. 초3인데 전래동화 좋아하고 명작동화도 좋아하는데 명작동화는 꼭 정리해야 될까요? 아이는 정리하지 말라고 해서요. 아니 아이가 좋아하면 봐도 돼요. 초3 때 어떡하냐,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50권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50권. 초3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책을 많이 놓지 말고 60권 유지하세요. 50권에서 60권. 어차피 중학교 돼도 중학교 됐는데 초등학교 거는 안 읽어. 중학교 되면 레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거 정리하면 결국은 50권 이내에서 다 놀게 돼요. 50권 이상 놀 필요 없어요. 첫째가 그거 잠자리에서 들려주는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첫째한테 얘기하면 애가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동생이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너 이거 다른 시간에 들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좀 된 아이면은 그걸 이해해. 동생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데도 자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애가 성격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50개월이 넘는데 동생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그렇게 무조건 자기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인성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육아 패턴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얘가 인성이 자기 동생이 문제가 생긴다는데도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얘기를 해서 아이가 수긍을 해가지고 시간을 옮기던지 그렇게 하세요. 저녁에 네 동생이 다음에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될 때까지는 이걸 들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는 요 시간을 옮겨서 동생이 뭐 다른 시간에 자는 시간에 그때 엄마랑 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동생이 뭐 잘못된다는데도 무시하고 엄마 나 싫어 막 할래 그러면은 애가 싸가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참 직설적이에요. 돌려 얘기하고 막 이러기에는 지금 너무 전체적인 교육이 악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돌려 얘기는 못해요. 저는 다 직설적으로 그냥 다 얘기해요. 피자, 재능 피자 하는 거랑 글 읽는 거랑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육자가 읽어줘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자연 관찰 전집도 40에서 50권인데 사도 괜찮나요? 아니야. 전집은 사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전집은 사지 말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차라리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전집 사는 게 최고 안 좋은 거예요. 한지를 몽땅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도서관을 가서 필요한 거 보고 껴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애들 자연관찰책 중에서 애가 관심 있는 게 동물, 식물이다. 그러면 그것만 따로 구입하세요. 서점 가서. 그렇게 하지 뭐 필요하다고 엄마가 막 10권, 20권씩 막 사오잖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쓰지도 않는데 잔뜩 구매하는 거? 생각을 해봐. 이게 뭐예요? 저장강박이야. 저장강박. 필요하지도 않는데 잔뜩 사는 거. 저장강박. 안 좋아요. 애들의 나중에 성인 됐을 때도 좋지가 않아요. 내가 왜 애들 줄이라고 하냐면은 애들 저장강박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장강박, 소유강박. 필요도 없는데 잔뜩 사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집이 쓰레기장 돼요. 나중에 아이들 커서. 특히 딸내미 키우는데 딸내미가 그런다. 야, 집안 개파 5분 전 되는 거야. 해외에 현재 독일에 있고 10년 더 살 예정이에요. 대학
그건 아이가 정하게 하려고. 혹시 희망예찬님 저랑 따로 얘기한 적 있나요? 한 번 독일에서 6월달에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저랑 따로 카톡 하신 적 있나요? 독일에서 제가 따로 대화한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학군지인지 비학군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참고로만 하시지 꼭 제가 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랑 통화했었죠? 혹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세요? 예찬님? 은님은 그냥 지금 3학년이라 그랬나? 그래요. 명작 동화도 20권, 전래 동화도 40권 넘게 있는데 아이가 정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랑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도서관에서 이게 빌리는 걸로 그렇게 해요. 그것만 냅둬요. 명작 동화책하고 전래 동화책만 딱 놔두고 나머지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는 걸로. 7월 말에 간다고요? 7월 말. 그러면은 한국 오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혹시 집이 그 대전 있는데요? 대전이라고 그러셨나? 서울이라고 그러셨나? 아, 용인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오시면은 일단 연락 주세요. 제가 8월 달에 필리핀에 내가 한 달 정도 가 있을 건데 그 전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방문 드릴게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방문 드릴게요. 아이들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남았으니까는 아이를 직접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한국 지금 웩슬러 지능 검사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뭐든지 한국에 들어오잖아 다 변질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몬테소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몬테소리가 우리나라께 지금 변질이 됐어요. 몬테소리에 대해 얘기를 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몬테소리 보면은 아마 관짝에서 일어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변질이 됐어요. 지금 출생이 870년생이야. 그리고 지금 사망이 1952년이란 말이야. 11세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몬테소리가 나왔을 때 막 그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지금 방식이 1940년대 이탈리아잖아요. 이분이 그때 있었을 때 당시에 1940년대 30년대 그 교육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몬테소리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 뭐 차별 대우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당시의 관습에 지쳐 교육하고 전향을 결심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때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또 당시에 이런 조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애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거야.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게 됐던 거지. 자, 요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교육이 강력히 반대하고 어린이의 권리 존중을 주장하여 어린이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을 북돋우는 교육과 어린이 하나하나의 활동 리듬에 알맞은 개성 발전 교육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향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율성과 자발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자기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근데 자 봐봐. 우리나라 몬테소리는 뭐예요? 자율성과 자발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카피하게끔 해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은 선생이 개 지랄을 떨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몬테소리예요. 외국하고 달라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몬테소리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아이들이 못 만드는 부분만 선생님이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를 애들이 똑같이 안 하면은 개 지랄을 떨어요. 이게 우리나라 몬테소리예요. 몬테소리 교육 이 자신의 유치원 운영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자 세계 각국에서 그녀의 방식을 배우려 몰려왔는데 이때를 계기로 그녀의 이름을 따 교구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의사 시절의 과거 스캔들이 걸려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다. 몬테소리 교육법에 대해 공격을 일삼는 극우 선동가들은 그녀의 학교를 탄압하였으나 그들의 지도자인 베티노 무솔리니가 처형되면서 그녀의 학교에 대한 탄압은 끝을 맺고 그녀의 교육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론으로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극우 선통들이 소통이나 것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변화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조기 교육이 우리나라가 심해진 것도 이 우리나라의 극우 선동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권위주의적 교육론과 어른들의 의식이 팽배한 상황인데 정말 시대를 앞서간 정신의학자이자 교육학자였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권위주의적 교육론. 어른들의 의식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막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야. 마리아 몬테소리가 있었을 때 마리아 몬테소리가 싸웠던 그 교육 이게 그거야. 권위주의적 교육론과 의식. 근데 이거 자 봐봐요. 몬테소리 교육법에 의하여 한국 몬테소리가 생겨났대. 특유의 억양 때문에 못된 소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 몬테소리가 한국에서만큼 몬테소리 교육을 회피하는 특유의 바람이 불었었어. 이게 이제 한때 그랬던 거야. 또한 몬테소리 교육법이 미국 등을 걸쳐가면서 마치 영재를 만들어주는 기적의 조기 교육 방법이냐 소개되기도 했다. 이게 한국에서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사기지. 위에 나왔듯이 어린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몬테소리의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몬테소리가 원하는 그런 교육 방식과 우리나라 교육 방식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기야. 너무 그냥 교육 위주로 나왔고 몬테소리가 나왔을 때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나왔을 때 애들 교육하지 말라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나라 몬테소리는 뭐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 교육하고 교구 갖다 놓고 애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교구 판매, 책 판매 위주로 나가고 있잖아. 책을 많이 읽히라고 하지. 몬테소리는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내용만 읽어도 우리나라가 잘못된 걸 아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런 걸 안 찾아봐. 몬테소리가 잘못됐어요. 몬테소리든 프레벨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다 왜곡됐어요. 그리고 뉴로 피드백조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왜곡이 됐어. 뭐든지 우리나라에 오면 다 왜곡이 돼. 이 책류가라는 것도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너무 애들을 책을 안 읽혀주니까는 영유아 시기 때도 그래도 잠잘 때 애랑 책이라도 읽어라 해서 그렇게 해서 논문 나온 거를 우리나라에 오면서 뱃사가 그거를 변제를 시켜버린 거지. 거기서는 의도가 다른 거야. 미국에서는 너무 책을 안 읽히다 보니까는 그렇게라도 애랑 책을 읽어라 라고 논문이 나온 거를 뱃사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36개월 이전에 애들을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전에 푸르미 책류가가 있었고 또 하운맘이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에 뱃사가 그렇게 논문을 그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책류가가 확 퍼져버린 거야. 그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뱃사를 싫어하는 거야. 어디서 어줍지 않은 그냥 논문들 다 주워와가지고 그냥 또 논문이 진실이냐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런 교수들하고 대립을 세우고 자기 구독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테러를 하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애 같아.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애들 그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야. 걔는 지 말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가 뭘 안다고 이제 30 몇 살 된 애가 애 처음 키우는 애가 뭘 알아.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담했던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야. 지가 논문 갖다 놓고 하니까 지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야. 나도 아마 블랙리스트로 올라갔을 거야. 새벽다리가 은미체를 강조하는데 나는 새벽다리 그거는 괜찮아. 그래 은미체를 강조하는 거 좋은데 얘도 미친 게 뭐냐면은 4개월 전 애들을 영상을 3시간씩 보래. 영어 영상을. 애가 한국말로 옹알이가 되지도 않는데 영어 영상으로 틀어주고 밤마다 영어를 틀어주면서 자장가 대용으로 해주래. 아직 한국어가 옹알이가 되지도 않는 아이를.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애가 망가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 뱃사가 얘기하는 대로 몬테소리 교구 책 잔뜩 깔아놓은 상태에서 새벽다리가 하려는 대로 애들 미디어 영상 보여주면서 3시간씩 매일 보여주면서 영어를 시키고 현서 아빠가 하려는 대로 계속 영어 하잖아. 남자애들 폐에 ADHD 와요. 걔네 3시에 하려는 대로 하잖아. ADHD 와요. ADHD가 안 하더라도 애들 경계선급으로 떨어져요. 미디어 증후군이 걸려요.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애들이 걔네 하는 대로 하면. 이런 사이비 같은 애들 얘기를 듣고 그대로 육아를 하니까 나중에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나한테 찾아오잖아. 어차피 의사들한테 찾아가기에는 너무 대기가 많이 타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의사랑 비슷하게 강의하는 이제 저한테 온단 말이야. 저는 약물 처방을 못해. 그러니까 난 참 안타까워. 이게 미디어 증후군이 오고 정신적 질환이 생기고 ADHD가 오고 경계선 지능급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입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 그건 실질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은 의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걔네 셋이서 얘기하는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면은 결국은 약물 처방을 받아야 돼. 그리고 약물을 평생 먹어야 돼. 평생. 걔네가 하는 대로 하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같은 애들 하는 그런 거 쫓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안타까워. 근데 뭐 어쨌든 그거 다 엄마가 교수들이 있는데도 그런 걸 선택한 거는 엄마들이 선택한 거잖아. 누구 욕할 게 못 돼. 본인들도 욕심이 있었으니까는 책육아를 했고 영유를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인지 부조화, 편향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에 그걸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내 거 강의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뱃사랑 뱃사나 뭐 저기 하엄맘이나 잠수네나 로운맘이나 걔네들 하는 대로 하면 애들의 소근육이 작살나요. 창의성 제로에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애들이 내성적이 되면서 애착장애 생기고 문제 생겨요. 학교 갈 때 정도 되면 애들이 경계성 지능급이 떨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어를 얼마큼 하냐가 중요해. 한국어. 이게 나중에 강의 하나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그 각 나라마다 그 음절의 개수가 있어요. 모음 개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잘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는 웬만하면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이 뭐냐? 영어예요. 그거의 반절. 그리고 일본어가 300개인가 그러고 중국어가 400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만 몇 개인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 영어가 그 반이고. 그러면은 영어를 주로 했던 아이들은 한국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영어 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영어가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요 영어랑 한국어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애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더 쉬워. 왜? 음절수가 작고 모음이 아에 이오 밖에 없어. 영어가 모음이 되게 작던데 일본어가 모음이 딱 아, 에, 오, 우 밖에 없어요. 5개뿐이 없고요. 저장해놔가지고 나중에 그냥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핸드폰 저장해놔서 맞아 스페인어 맞아 스페인도 아이에이오 딱 5개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어도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영어를 먼저 하게 되면 애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해요. 나중에 학교 가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영유나 영어에다가 나중에 그 애들이 보통 학교를 가면은 국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문제가 애들이 3학년부터 학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게 지금 기본적인 그 노선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또 애들이 학교 갈 정도 되면 6세 이전의 기억을 다 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해주고, 만약에 로드맵 짜기 힘드시면은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세요. 자, 자폐 지적장애 경계선 이런 거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하는 책이 있나요? 책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엄마들이 조조된 게 있어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후천성. 그러니까 선천성 말고 후천성도 알아야 돼. 근데 후천성이 예전에 없었던, 근데 요즘 엄마들이 조기교육으로 조져가지고 생기는 후천성 질환들이 너무 많아졌어.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애들 뇌질환을 많이 만드는 나라도
없어. 그래서 선천성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선천성은 몇 명 없어요. 이들이 나온 거를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애랑 어떻게 했는지까지 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연구 결과가 없어요. 책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다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얘기한 거 그런 거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이론으로 알아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그게 또 달라요. 왜냐면은 경계선 지능이나 미디어 증후군이나 또 유사 자폐나 또 반응성 애착장애나 또 ADHD나 실질적으로 진짜 자폐나 이런 애들이 6개월 이전에 다 공통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36개월이 돼야 알아요. 뇌가 완성되는 시점 36개월이 돼야 얘네들이 그때 뭐 애들이 보통 운해형인지 그때 알 수가 있고 얘가 진짜 ADHD였는지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얘가 자폐로 돌아갈 건지 얘가 경계성 지능인지 지나서부터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데 그것도 그 증상에 따라서 이게 진짜 ADHD인지 아니면은 운에 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문가 아니면은 판단하기가 어렵지. 뭐 때문에 그거 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면은 그쪽에 관련돼서 특수교육과 그런 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초일 여아 12월 때 몬테소리 수업 중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몬테소리만 자주 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교구 활동만 해요. 근데 교구가 발달 지연 교육이에요. 이 교구라는 것 자체가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을 쓰는 게 교구예요. 소근육도 안 좋고 문제가 생긴 아이들 이런 애들 쓰는 게 교구야. 근데 36개월 이전에 이 교구를 이용하면은 얘네들이 멀쩡한 애들도 발달 지연이 와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를 36개월 전에 갖다 놓으면은 애들이 발달 지연이 돼요. 교구라는 것 자체가 발달 지연된 애들 쓰는 거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 언제부터 몬테소리를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몬테소리에서 교구 활동만 하고 집에서 블럭이나 클레이 활동을 안 하고 교구 활동만 했으면은 얘가 발달 지연이 돼 있을 거예요. 소근육 발달 지연이 됐을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제가 봐야 돼요. 교구는 발달 지연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구를 하면은 100% 애들이 멀쩡한 애들도 발달 지연이 와요. 교구를 하면 교구만 하면은 교구가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지 않는 애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걸 했을 때 여러 개의 조기 교육이나 이런 학습식 교육으로 발달 지연이 온 애들 이런 애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게 이 교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발달 지연이 있는 애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게 교구니까는 멀쩡한 애들을 그걸 이용해서 그것만 하다 보면 발달 지연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던 사람들 중에서 몬테소리 교구 이용했던 애들이 전부 다 발달 지연이 왔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싹 다 발달 지연이 왔어. 유아 시기 때, 그러니까 영아 시기 때 6개월째 진짜 몬테소리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10개월 넘은 애들이 소근육이 하나도 안 움직여. 몬테소리 했던 애들이. 그리고 몬테소리 그 영업사원이 얘기한 것처럼 책으로 싹 돌리고 반쪽은 교구로만 돌렸던 그런 집안 애들이 지능 수준이 40개월이 됐는데도 이네요.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발달 지연이 와가지고 언어 지연도 오고 언어도 별로 안 좋아요.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문제를 다 제거를 해야 돼. 몬테소리 갔으면은 저것도 많겠네, 책도 많겠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한번 혹하면은 계속 사게 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교구라는 게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한 번 쓰면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걸 뭐에다 써? 블럭이야 뭐 계속 만지다 보면은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신기한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구는 한 번 쓰면은 애들이 흥미를 잃어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개를 만들면 상관없는데 요만한 조그만 교구 이거 가지고 뭘 만들기는 그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만든다고 이렇게 툭 해가지고 무슨 모양 만들고 우와 아이가 잘했네요. 장난해? 제거해요. 제거하고 아이가 지금 관심 있을 만한 걸로 바꿔요. 지금이라도 아이가 직접 장애인 같아서 몇 년째 관찰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전에 무슨 걸 했는지, 그러니까는 애랑 책 육아를 했는지, 영유를 다녔는지, 앉아서 맨날 그 26개월, 36개월 전부터 뭘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랑 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는 아이를 뭐 어린이집에 일찍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쫙 봤을 때 아이가 뭐 이런 거 했었다 그러면은
아이들 대체적으로 제가 IQ가 어느 정도인지 알거든요. 지금 아이 방 꾸미기 영상 제가 기존의 어머님들이 저한테 좀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영상 써도 되냐고, 사진 써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요. 그 어머니들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안에는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안에. 자, 언어 치료를 받는데 6세가 되었는데도 자기 표현 말도 잘 못하고 막 계속 트램폴을 뛰듯이 뛰고 쉽게 흥분하고 특히 자연물 환장하고 사람에게 다가가 냄새 맡고 지적장애 같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 맞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책류가 있다든지 미디어 많이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흥분을 많이 하는 애들, 얘네들도 미디어 중독이에요. 미디어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아시기 때, 영유아시기 때부터 그냥 TV를 많이 켜준 거, 나한테 밥 먹을 때 막 영상을 많이 보여준 거, 또 학습기 쓰다든지 영어 배운다고 또 영상 많이 보여줬을 때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영상 중독이 돼요. 미디어 중독은 그걸로 하면 애들이 흥분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어도 이 애들이 흥분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16개월부터 언어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책류가, 반응성 미디어. 보통 요 세 개로 애들이 언어 지연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애들이 지적 장애가 오든지 아니면 경계선으로 떨어진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은 한 가지 막 이런 거 특별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특별한 좀 과하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죠. 사람한테 다가가 냄새를 맡고 막 이런다는 거는 이건 좀 전체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요거 글 가지고만 하긴 힘든데 16개월 전에 제가 말한 그거를 그대로 했나 봐봐요. 책류가 과도한 책류가 얼마냐면은 책이 한 800권 깔려 있어야 되고 책을 아이 혼자 많이 봤다든지 아니면 얘가 뭐 한글 가르친다고 또 생쇼하느라고 또 그래서 애들 조졌던지 막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아니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핸드폰 많이 보여줬다든지 또 TV를 24시간 켜놨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있고 또 어린이집을 뭐 한 6개월이나 12개월부터 보냈다든지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면은 미디어 증후군으로 인해서 애착장애 그러니까 정확하게 36개월 이전에 뭘 했는지를 제가 좀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냥 물건이 좋아 낙엽이 좋아서 낙엽만 주스러 다녀 낙엽만 보러 다녀 이런 거는 조금 문제지. 근데 보면서 막 관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관찰을 하는 건지 어떠한 사물에 집착을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 자, 개미가 있어. 보통 영재성 애들이 보통 개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동안 쳐다본단 말이야. 요런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인 IQ가 뭐 13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운해 자체 IQ가 뭐 120 이상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뭐 움직이는 이런 곤충이나 또는 동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 있으면 계속 30분이고 쳐다봐. 이런 것들은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뭐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냥 물고기 보면 여기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요런 애. 주로 또 매일매일 그것만 보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것만 찾아. 그러면은 문제 증상이죠. 강박증 막 이런 거 있는 애들. 이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건지 집착을 하는 건지. 관찰하고 집착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지 집착이 아니라 관찰을 하는 건지 집착을 하는 건지 딱 그 두 분류로 나뉘어요. 어떤 거를 계속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그런 거야. 근데 관찰을 하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언제는 뭐 개미를 그냥 지나쳤다가 또 언제는 또 시간이 있으면은 또 개미를 계속 본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근데 집착은 밖에만 나가면 개미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건 집착이에요. 운해가 그냥 뛰어난 아이들도 관찰 좋아해요. 영재가 아니더라도 운해가 뛰어난 애들 대체적으로 관찰을 좋아하고 보통 이제 책류가를 했거나 학습식을 했던 애들은 그런 곤충들을 보면 다 밟아 죽여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 있지. 그 책류가 하다가 실패했다거나 ADHD 걸렸거나 학습식 하다가 이렇게 고장나는 애들이 곤충들만 보면 다 밟아 죽여. 짓밟아 죽여. 그러면 또 놀래는 거지. 이게 요즘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자, 1시가 됐네요. 그러면은 요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다들 또 일찍 주무셔야지. 모든 게 다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들이. 자,
오늘 강의한 것도 제가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중에 또 시간 되면은 또 라이브 잠깐 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생각외로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긴 했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면은 오전에 잠깐 또 한두 시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바쁘면 못해. 요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또 질문할 거 있으면은 쭉 적어 놓으셨다가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강의 많이 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막 올리고 해야 돼.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제 거 카톡 여기 있잖아. 이쪽인가? 뭐야? 여기구나. 좌우 반대라. 여기로 카톡 주세요.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